제131화 노수를 건너다 제1장 총나라의 남쪽 끝은 금일의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으므로 제갈량의 대군이 향했다는 남만 땅은 이들 세 나라의 북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갈량이 책략을 써서 옹계등을 무찌른 뒤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남만왕 맹액은 세 고을 곧 삼동의 원수들을 불러 상의했다. 제1동의 원수는 금안삼결, 제2동의 원수는 동도나, 제3동의 원수는 아회남이었다. 이들 삼동의 원수들이 다 모이자 맹획이 말했다. 지금 제갈 승상이 대군을 거느리고 우리 경계를 침범해 들어왔으니 힘을 합쳐 적을 막아내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너희들 세 사람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진격하라. 이기는 사람은 즉시 동지로 삼겠다. 이에 금안삼결은 가운데 길을 택하고 동도나는 왼쪽 길, 아회남은 오른쪽 길을 택했는데 이들이 거느린 군사는 각각 5만씩이었다. 오랑캐 군사 곧 남만군 15만이 북상을 시작하자 제갈량이 풀어놓은 척후병들이 이를 포착하고 즉각 본영으로 달려와서 아뢰었다. 삼동 원수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북상하고 있습니다. 마침 참모들과 회의 중이던 제갈량은 보고를 받자 즉시 조은과 위원을 군막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분부를 내리지 않고 다시 왕평과 마충을 군막으로 불러들이더니 이렇게 영을 내렸다. 지금 남만군이 세 길로 북상 중이요. 자령과 문장을 보내고 싶으나 이 두 사람은 이곳 지리를 몰라 감히 보내지를 못하겠소. 그러니 왕평은 왼쪽 길로 나가 적을 막고 마충은 오른쪽 길로 나가 적을 맞으시오. 내 자령과 문장에게 뒤따라가서 지원토록 할 것이요. 오늘 군마를 정비하고 내일 해가 뜨면 출발토록 하시오. 두 사람이 명을 받고 물러가자 제갈량은 다시 장의와 장익을 불러들였다. 그대들 두 사람은 함께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운데 길로 나가 적을 맞으라. 오늘 군마를 정돈 점검하여 내일 왕평 마충과 약속을 한 뒤에 출발토록 하라. 내 자령과 문장을 보내 공격하려 했으나 두 사람은 이곳 지리를 몰라 보내지를 못한다. 명을 받은 장의와 장익이 물러갔다. 조은과 위원은 제갈량이 자신들을 불러놓고서도 쓰지 않는 것을 보자 잔뜩 화가 난 표정들이었다. 제갈량은 그들의 표정을 흘깃보면서 말했다. 내가 두 분을 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중년의 나이에 험한 곳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오랑캐들의 계책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아군의 날카로운 기세만 잃게 되는 게 아닐까 두려워서 말이지요. 그러자 조은이 불끈했다. 만약 우리가 지리를 한다면 어쩌시겠소? 두 분은 그저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섣불리 움직여서는 아니 돼요. 두 사람은 몹시 불만스런 표정으로 물러나왔다. 그러나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던지 조은은 자신의 군막으로 위원을 불렀다. 우리가 선봉장인데 지리를 모른다면서 쓰지 아니하고 저런 후배들만 쓰니 어찌 우리나치 뜨겁지 아니하겠소? 조은이 불평을 늘어놓자 위원이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이 지금 말을 타고 나가 직접 길을 살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곳 원주민이라도 하나 붙잡아 길나잡이로 삼은 뒤 남만군을 무찌른다면 큰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참 좋은 생각이요. 조은은 위원의 말에 따라 즉시 말을 타고 가운데 길로 나아갔다. 멀리 못 갔을 때 멀리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두 사람이 산비탈로 올라가니 남만군 수십 기가 말을 몰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두 사람이 양쪽으로 말을 달려나가자 남만 병사들은 두 사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났다. 그들을 추격한 조은과 위원은 각각 몇 사람을 사로잡아 본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술과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한 뒤 그곳 지리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금안삼결 원수의 본영은 앞쪽 산억 위에 있습니다. 그 군영 옆에 동서로 나 있는 두 길은 오계동으로 통하고 동도나와 아회남의 군영 뒤쪽으로도 통합니다. 이 말을 듣자 조은과 위원은 정예병 5천을 점거한 뒤 사로잡은 남만 병사를 길잡이로 삼아 진격 채비를 서둘렀다. 군영을 나섰을 때는 이미 이경이었으나 달도 밝고 별도 총총하여 행군하기에 딱 좋은 밤이었다. 그들이 금안삼결의 본영에 도착했을 때는 사경이 지난 시각이었다. 일찌감치 일어난 남만 병사들이 아침밥을 지으면서 날이 밝으면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은과 위원은 각기 군사를 이끌고 양쪽으로 쳐들어갔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남만 병사들이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조은은 곧장 중군으로 달려들어가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만 삼결 원수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두 사람이 맞붙었으나 그만 삼결은 천하의 창자비인 조은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서로의 말이 엇갈리는 단일합에 조은은 그만 삼결을 단창에 찔러 말밑으로 떨어뜨리고 그의 수급을 베어들었다. 이를 본 남만 병사들은 그대로 흩어져 달아났다. 위원은 즉시 군사를 반으로 갈라 동쪽 길로 동도나의 군영을 향해 달려갔고 조은은 나머지 절반의 군사를 이끌고 아회남의 군영을 향해 달려갔다. 두 사람이 각기 남만군의 본영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위원이 쳐들어간 것은 동도나의 군영 뒤쪽이었다. 동도나는 군영 뒤쪽으로 쳐들어오는 군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군사를 이끌고 군영 뒤쪽으로 나가 적을 막으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군영 앞쪽에서 함성이 일어나더니 남만군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알고 보니 왕평의 군사가 그곳에 도착하여 군영 앞쪽으로 쳐들어왔던 것이다. 앞뒤로 협공을 당하게 된 남만군은 크게 무너지고 말았다. 틈을 엿보던 동도나는 재빨리 길을 뚫고 달아났으나 위원은 그를 미처 따라잡지 못했다. 한편 조은이 군사를 이끌고 아회남의 군영 뒤쪽에 도착했을 때 아회남은 마충의 군사와 맞붙고 있었다. 조은이 압세하면서 앞뒤로 협공을 받게 된 남만군은 크게 패했다. 아회남은 혼란한 틈을 타서 어디론가 도망쳤다. 조은과 위원, 왕평과 마충이 각기 군사를 거두어 본영으로 돌아오니 제갈량이 물었다. 3동 중에 2동의 우두머리는 달아났다지만 나머지 1동의 우두머리 수급은 어디 있어? 이에 조은이 그만 삼결에 머리를 갖다 바쳤다. 이를 보고 다른 장수들이 분한 듯 입을 모아 말했다. 동도나가 말을 버리고 산마루를 넘어 도망치는 바람에 잡지 못하였습니다. 분하게도 아회남 또한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하하하. 걱정들 마시오. 그 두 사람은 내가 이미 잡아두었으니 제갈량이 웃으며 말하자 조은과 위원은 물론 여러 장수들도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다. 그럴 리가요. 여기 앉아 계신 승상께서 어찌 달아난 적장을 잡으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모두들 의심하자 제갈량은 다시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려. 그럼 보여주리다. 동도나와 아회남을 데려오거라. 그러자 장이가 동도나를 데려오고 장익이 아회남을 끌고 들어왔다. 이를 본 장수들은 깜짝 놀라며 한마디씩 했다. 아니, 이럴 수가. 승상께서는 저자들을 어찌 잡으셨습니까?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여계가 준 지도를 보고 이미 그들의 군영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소. 그래서 조금 자극적인 말로 자령과 문장의 오기를 불러일으킨 것이오. 이에 자령과 문장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 먼저 그만 삼결을 무찌르고 즉시 군사를 나누어 좌우의 군영 뒤쪽을 칠 것이므로 왕평과 마충으로 하여금 두 장군을 지원토록 한 것이오. 자령과 문장이 아니면 이런 임무는 맡을 수가 없소. 나는 동도나와 아회남은 반드시 산속 지름길을 따라 도망치리라 짐작하고 장이와 장익을 그곳에 미리 보내 숨어서 기다리게 한 뒤에 관색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지원토록 하여 이 두 사람을 사로잡은 것이오. 설명을 들은 장수들은 모두 엎드려 절하며 탄복했다. 승상의 계략은 정말 귀신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제갈량은 동도나와 아회남을 군막 앞으로 끌고 오라는 명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이 끌려오자 결박을 풀어준 다음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고 옷을 내주며 타일렀다. 너희들은 각자 자신의 고을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나쁜 일을 돕지 말라.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절을 올린 뒤 각자 새길을 따라 돌아갔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 제갈량은 여러 장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일은 반드시 맹획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니 이 기회에 그를 사로잡아야 하겠소이다. 그리고는 조은과 위원을 불러 계책을 일러주었다. 두 사람은 각기 군사 5천씩을 이끌고 떠났다. 또 왕평과 관색을 불러 한 무리의 군사를 함께 이끌고 가라며 계책을 일러준 뒤 어디론가로 보냈다. 이처럼 군사이동을 끝내고 난 제갈량은 군막의 상석에 앉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2장 한편 남만왕 맹획은 군막 안에 정저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초계병이 달려들어와서 아뢰었다. 삼동의 원수는 모두 제갈량에게 잡혀갔고 병사들은 패하여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에 크게 노한 맹획은 몸소 남만군을 이끌고 출전했다. 길게 이어지는 군사를 이끌고 구불구불 전진해 가다가 왕평의 군사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양쪽 군사는 서로 마주보고 둥그렇게 진을 쳤다.
말을 탄 왕평이 칼을 비껴들고 나가보니 깃발문이 열리는 곳에 말을 탄 남만의 장수 수백 명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그 한가운데로 맹액이 말을 타고 나오는데 머리에는 보석이 박힌 자줏빛 금관을 쓰고 몸에는 술이 달린 붉은 비단 점포를 입고 허리에는 사자를 새긴 옥띠를 띠고 발에는 매부리 모양의 녹색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는 갈기가 굽슬굽슬한 적토마를 타고 소나무 껍질 무늬를 새긴 두 자루의 보검을 찬 채 의기양양하게 적진을 바라보더니 좌우의 남만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매양 제갈량은 용병에 능하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저 진친 모양을 보면 별것도 아니구먼. 깃발이 어수선하고 대오도 뒤죽박죽이며 창칼이나 전투기계까지 우리 것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나. 전에 들은 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겠다. 진즉에 이런 줄 알았더라면 벌써 반기를 들었을 걸 그랬어. 자, 이제 누가 총나라 장수를 사로잡아 우리 군의 위세를 떨쳐 보이겠느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장수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맹획이 보니 망아장이라는 장수였다. 그는 칼끝이 뭉툭한 절두대도를 든 채 흰 점이 박힌 누런 말을 타고 달려나가 왕평에게 덤벼들었다. 두 장수가 맞붙어 싸운 지 불과 몇 한 만에 왕평은 싸우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에 신이 난 맹획은 군사를 휘몰아 달아나는 촉군을 구불구불 뒤쫓았다. 그런데 달아나던 왕평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관색이 나타나 싸우는 척하더니 또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20여리쯤 쫓아간 맹획이 촉군을 따라잡아 덮치려는 순간 갑자기 함성이 크게 일며 왼쪽에서는 장의의 군사가 오른쪽에서는 장익의 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앞에서 달아나던 왕평과 관색도 말머리를 돌려 함께 맹획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앞뒤로 협공을 당한 남만군은 크게 패했다. 맹획은 부하장수들을 이끌고 사력을 다해 싸운 끝에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금대산 쪽으로 도망쳤다. 뒤에서는 촉군이 새 길로 추격했다. 맹획이 정신없이 달아나는데 앞쪽에서 함성이 크게 일더니 한 무리의 건장한 군사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상산 조자룡이었다. 맹획은 조은을 보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황망히 금대산 샛길로 달아났다. 조은이 한바탕 돌격전을 펼치니 남만군은 크게 패해 사로잡힌 자가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 맹획은 고작 10여 기와 함께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뒤에서는 추격병이 점점 거리를 좁히며 따라왔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앞쪽에 길이 좁아져 말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게 되자 맹획은 말을 버리고 산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제 너머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북소리가 울리며 한때의 촉군이 몰려들었다. 제갈량의 계책을 받은 위원이 보병 500을 이끌고 이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 것이었다. 도저히 적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맹획은 위원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맹획을 따라오던 남만 병사들이 모두 항복했다. 위원은 맹획을 본영으로 압송해 제갈량을 베었다. 제갈량은 이미 소와 말을 잡아 잔치상을 준비한 채 위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군막 안에는 설이나 눈처럼 차갑게 빛나는 칼, 창, 검, 극을 든 호위무사들이 7겹으로 세워져 있었다. 또 좌우로는 황제가 하사한 황금도끼와 자루가 휘어진 일산을 든 근위병들이 서 있었고 앞뒤로는 장대의 깃털을 묶어단 의장병들과 취타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다시 좌우로 어림군이 포진되어 있어 그 분위기는 삼엄하기 짝이 없었다. 군막의 상석에 정저하고 있던 제갈량은 수많은 남만 병사들이 끌려오는 것을 보고 모두 결박을 풀어주라 이르고 좋은 말로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는 모두 착한 백성들이다. 불행히도 맹획에게 구속되어 이런 무서운 꼴을 당하였구나. 내 생각에 너희 부모 형제와 처자식들은 분명히 대문에 기대어 서서 너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만일 싸움에 졌다는 소식이라도 들으면 애간장이 끊어지고 눈에서 피눈물을 쏟아낼 것이야. 그러니 내 이제 너희를 모두 놓아 돌려보낼 터이니 각자는 돌아가서 부모 형제와 처자식의 마음을 안정시키거라. 그리고는 술과 음식을 먹이고 양곡까지 나눠주어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만 병사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린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제갈량은 다시 무사들에게 맹획을 끌고 오라는 명을 내렸다. 잠시 후 무사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맹획을 군막 앞으로 데려와 무릎을 꿇리자 제갈량이 꾸짖었다. 선제께서 박하게 대접하지 아니하셨거늘 너는 어찌하여 배반하였느냐. 그러자 맹획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다. 동천과 서천은 본래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너희 주인이 이를 강탈하여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너희가 무례하게 내 땅으로 쳐들어와 놓고서는 어찌 나에게 배반하였다고 하는 것이냐? 내 이제 너를 사로잡았는데 진심으로 복종할 마음은 없느냐? 없다. 산이 외지고 길이 좁아 내 손에 잘못 걸려든 것인데 어찌 마음으로 복종하겠느냐? 오랑캐라에도 왕다운 기계가 있었다. 이 기계를 꺾으면 마음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갈량은 맹에게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다시 물었다. 복종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놓아준다면 너는 어찌할 셈이냐? 내가 놓아준다면 나는 다시 군마를 정비하여 너와 자웅을 가리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나를 다시 사로잡는다면 그때는 내가 복종하마.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하고 제갈량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에 즉시 맹에게 결박을 풀어주고 옷을 주어 입게 한 다음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안장을 얹은 말까지 내주며 사람을 시켜 길까지 그를 전송토록 했다. 이에 맹액은 말을 타고 자신의 본영으로 돌아갔다. 제3장 제갈량이 맹액을 돌려보내자 여러 장수들이 군막으로 몰려와서 따졌다. 맹획은 바로 남만의 수계입니다. 이제 다행히 사로잡아 남방을 평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승상께서는 어찌 그를 놓아주십니까? 그러자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자를 사로잡는 것은 주머니 속에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 쉬운 일이요. 그러나 결국은 그가 마음으로 항복하여야만 남만이 평정되는 것이니 그리할 수밖에 없었소이다. 멀고 먼 남쪽의 열대지대를 총나라가 직접 통치하자면 상당한 주둔군을 따로 두어야 하는데 이는 남만 평정 후 그가 계획하고 있는 북벌 전쟁에 동원해야 할 병력을 오히려 잠식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제갈량은 그곳 왕인 맹에게 마음을 얻어 차후의 반란을 막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려면 그에게서 마음으로부터의 항복을 받아내야 했다. 하지만 여러 장수들은 제갈량의 이런 생각을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한편 제갈량에게서 풀려난 맹액은 말을 달려 곧장 노수의 강가로 갔다. 그곳에 모여있던 패잔병들은 맹액을 다시 보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엎드려 절하며 물었다. 대왕께서는 어찌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맹액은 허풍을 떨었다. 총나라 놈들이 군막에 가두었으나 내가 그놈들을 10여 명쯤 죽이고 밤을 틈타 달아났다. 한창 도망치다가 보초를 서고 있는 기마병을 만났는데 결국은 그 기마병마저 죽인 뒤 그 말을 뺏어타고 이렇게 탈출한 것이다. 대왕께서는 참으로 장하십니다. 무리는 모두 기뻐하면서 맹액을 옹이하고 노수를 건너갔다. 군영과 목책을 친 뒤에 맹액은 각동의 추장들을 불러 모았다. 제갈량이 풀어주어 돌아온 병사들이 모여드니 모두 10여만쯤 되었다. 이 무렵 풀려난 동도나와 아회남은 각기 자신들의 동으로 돌아와 있다가 맹액이 사람을 보내자 혹 무슨 변이나 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자기들의 군사까지 이끌고 나타났다. 모두 모였다고 생각되자 맹액은 명령을 하달했다. 나는 이제 제갈량의 계략을 다 알았다. 그와 더불어 싸우면 아니 된다. 싸우면 그의 속임수에 말려들 뿐이다. 하지만 저들 족구는 먼 길을 와서 고생이 말이 아닌데다가 날씨까지 쪄대니 어찌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험한 노수가 있으니 배와 뗏목을 모두 남쪽 기슭으로 옮기고 그 일대의 토성을 쌓아라. 호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은 다음 제갈량이 어떤 계략을 펼치는지 두고 보자. 맹액은 말하자면 지구전을 펴자고 언급한 것이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원정군은 불리해지고 아군은 유리해진다는 뜻이었다. 여러 주장들은 맹액의 계책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배와 뗏목을 모두 끌어다 남쪽 기슭에 메어놓고 그 일대의 토성을 쌓기 시작했다. 산기슭과 절벽의 의지에 적병을 감시하는 막루를 높이 세우고 그 막루 위에 활과 쇠뇌, 석포와 돌덩이를 많이 비치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채비를 해두었다. 군량과 말먹이 풀은 모두 각동에서 운반에다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맹액은 만반의 대책을 갖추었다 보고 아무 걱정 없다는 듯이 느긋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제갈량은 군사를 이끌고 남하했다. 선발대는 이미 노수 강가에 다다라 있었다. 앞을 살펴보러 나갔던 척후병들이 나는 듯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노수의 강무리에는 배와 뗏목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물살이 매우 빠릅니다. 강 건너 기슭 일대에는 토성이 쌓아져 그곳을 오랑캐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때는 음력 5월로 더위가 한창인데 특히 남쪽의 더위는 유달리 혹독하여 병사들은 옷이나 갑옷을 걸칠 수가 없었다.
노수의 강가로 직접 나가 지세를 살펴보고 본영으로 다시 돌아온 제갈량은 장수들을 불러 모은 뒤 명령을 하달했다. 지금 맹획은 노수 남쪽에 군사를 주둔하면서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우리 군사를 막으려 하고 있어. 내가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온 이상 어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니 그대들은 각자 군사를 이끌고 숲이 우거진 산자락을 골라 입마를 쉬게 하시오. 그리고는 여계를 노수에서 100리쯤 떨어진 후방으로 보내 그늘지고 시원한 곳을 골라 군영 4개를 나누어 세우도록 했다. 그런 뒤 왕평, 장희, 장익, 관색을 시켜 군영을 각각 하나씩 맡아 지키게 했는데 안팎으로 풀로 엮은 덮개를 만들어 말들을 햇볕에서 보호하고 장병들 또한 그늘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진영을 살펴보고 돌아온 군사참모 장관이 제갈량에게 물었다. 제 눈에는 역에가 지은 군영의 위치가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날 선제께서 오나라에 패하실 때의 지세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만일 남만군이 몰래 노수를 건너와 불로 공격한다면 어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제갈량이 웃으면서 말했다. 공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내게 묘책이 있으니. 하지만 장관 등은 모두 제갈량이 말하는 묘책이 무엇인지 짐작하지도 못했다. 그럴 즈음 성도에서 마초의 사촌동생 마대가 불량미와 더위 먹은 사람을 치료하는 해서약을 가지고 왔다고 아뢰었다. 제갈량은 즉시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마대는 인사를 마친 뒤에 자기가 가져온 굴량미와 해서약을 각 군영별로 나누어 주었다.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마대에게 제갈량이 물었다. 지금 그대가 데리고 온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모두 3천입니다. 내가 이끌고 온 군사는 거듭된 싸움으로 지쳐 있어 그대의 군사를 쓰고 싶은데 기꺼이 앞장서 주겠는가? 예, 모두가 조정의 군사인데 내 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승상께서 쓰신다면 죽는다 하더라도 사양치 아니하겠습니다. 마대가 흔쾌히 대답하자 제갈량은 생각해오던 계책을 털어놓았다. 고맙다. 그런데 지금 맹획이 노수를 막고 있어 아군이 강을 건널 길이 없다. 이에 나는 먼저 적의 보급로를 끊어 저들을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들 생각이다. 보급로를 어찌 끊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노수를 따라 하류로 150리쯤 내려가면 사고가 나오는데 그곳은 모래 때문에 물살이 느려 뗏목을 타고 건널 수가 있다. 그대는 휘하의 삼천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남만고을로 들어가서 먼저 그들의 보급로를 끊은 다음 동도나와 아회남 두 장수를 만나 그들로 하여금 안에서 호응하도록 만들라.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예, 명을 받들겠습니다. 마대는 흔쾌히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사고에 도착하자 물이 깊지 않아 태반의 병사들은 뗏목을 타지 않고 옷을 벗어든 채 걸어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쯤 건너가던 병사들이 맥없이 쓰러졌다. 이에 급히 가까운 기슭으로 끌어냈으나 병사들은 입과 코로 피를 쏟아내며 죽어갔다. 깜짝 놀란 마대는 밤을 새워 돌아가 이 사실을 제갈량에게 알렸다. 이에 제갈량은 즉시 길 안내를 맡은 그고장 원주민을 불러 까닭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원주민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은 한창 더운 철이라 도끼가 노수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낮에는 햇살이 몹시 뜨거워 도끼가 발산되지요. 그럴 때 강을 건너면 누구든 중독되고 그 물을 마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만일 강을 꼭 건너야 하시겠거든 물이 차가워지는 한밤중까지 기다리십시오. 물이 차가워지면 도끼가 일어나지 아니하니 배불리 먹고 건너가면 무사하실 겁니다. 제갈량은 원주민에게 길을 안내하라 이르고 또한 정예 병 5,600을 선발하여 마대를 딸려보냈다. 노수 사고에 도착하자 뗏목을 메어 밤중에 노수를 건넜는데 과연 아무런 탈도 없었다. 마대는 건장한 병사 2,000을 이끌고 원주민의 안내를 받아 곧장 오랑캐고을의 모든 군량보급로의 길목이 되는 협산곡으로 갔다. 이 협산곡은 양쪽이 가파른 산이고 중간에 한 줄기 길이 나 있는데 한 사람이 겨우 말을 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요충이었다. 마대는 협산곡을 점령하고 군사를 풀어 군영과 목책을 세웠다. 오랑캐고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군량을 운반해 오고 있었다. 마대는 앞뒤에 길을 끊고 군량을 실은 적의 수레 100여 대를 모두 빼앗았다. 겨우 목숨을 건진 남만 병사들이 이 사실을 알리러 맹획의 본영으로 달려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